한 주간의 세계 뉴스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승원 평론가 끝내주는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미국 대학가의 시위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명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졸업식 취소할 정도로 크다고 그러고 하버드, MIT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쟁쟁한 명문 학교들도 다 지금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여러분이 웬만큼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진 대학들 거의 다 지금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부터 이게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한꺼번에 참여한 건 최근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여기저기서 작은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콜롬비아 대부터 시작해서 동부에서 서부 쪽, 남부 쪽으로 쭉 가더니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에 있는 유력 대학까지 정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시위가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만 한 50여 개 학교가 지금 참여했다고 하고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체포된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진압을 해서 체포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건가요? 경찰까지 들어가고 심지어 그 텍사스대 그 오스틴 캠퍼스 같은 경우는 기마 경찰까지 도입이 됐어요. 네. 기마대를 이제 활용해서 뭐 곤봉으로 학생들 이제 위협하고 체포하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의 격해지는 거 있잖아요. 시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텐트를 치고 캠퍼스에서 하다가 콜롬비아 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하나의 건물을 아예 점거 농성을 했죠. 우리 왜 8, 90년대 보면 대학가에서 점거 농성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그런 게 정확히 콜롬비아 대학과 몇몇 대학에서 벌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대학이 뭔가 이제 선봉에 서 있고 주도하는 그리고 가장 격렬한 모습을 보이는 학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일할 때 콜롬비아 대학이 그 약간 맨하탄의 중부 북부 쪽에 있거든요. 제가 일하던 데는 좀 남부 쪽이었고 로어 맨하튼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퍼 맨하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콜롬비아 대학은 캠퍼스에 가끔 갈 일이 있었는데 가보면은 정말 정갈하게 공부만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분위기 학교였어요. 그 서부의 버클리나 이런 데하고는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는데 그렇군요. 또 학생들은 또 교수님들 다 정장 입고 다니시고 그래요? 서부는 막 교수님들 반바지 입고 다니시고 그런 학교였는데 여기서 또 그렇게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벌였다고 하니까 또 그래 더 주목받는 걸 수도 그런 것 있겠네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그 전에 하버드대 총장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시위를 좀 멈춰야 되고 바이든 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 각 총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총장 같은 경우는 아마 해임됐나요? 이제 낙마했는데 학생들의 편에 좀 서주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이른바 뭐 반유대주의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난항을 겪었고 아마 앵커님도 여기서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학. 그런데 이 미노슈 샤피크란 총장이 이제 콜롬비아 총장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 하원 청문회에 들어갔어요. 이 청문회 이름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콜롬비아대의 대응이에요. 이름도 참. 콜롬비아 대학을 하나를 딱 타겟팅을 해서 청문회를 했네요. 네, 그래서 좀 이름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학교별로 여러 총장들이 그래서 좀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봐서인지 실제 이 사람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샤피크 총장이 이 하원 청문회 가서 한마디로 너 반유대주의 아니야? 막 이런 그 뉘앙스의 질문을 많이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얘기를 하다가 워낙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맞설 것이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좀 싫어할 발언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원에서 총장의 발언을 듣고 한마디로 열받은 콜롬비아대 학생들이 그때부터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시작한 것이 주변 전역 일대로 쭉 퍼져나가서 유럽까지 건너간 것이죠. 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맞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반유대주의와 맞서 싸울 것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쭉 했어요. 청문회가 뭐 참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뭐 애둘러서 얘기하다가 뭐 양비론을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제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청문회라는 거 한마디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청문회였을 테니까 그리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게 압박하는 소위 압박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총장은 확실히 학생들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더 강력하게 시위에 나서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캠퍼스에 이제 텐트 치는 정도였는데 콜롬비아대가 왜 심각해졌냐면 이 학생들한테 이거 이제 그 텐트를 좀 치우고 해산해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정학을 경고한 거야. 니네 지금 안 없애면 정학? 정학을 시킬 거야. 이게 뭔가 그 또 8, 90년대 한국을 보는 듯한, 아니 왜 미국에 있는 대학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보기엔 과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압박을 하니까 학생들이 투표를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철거를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한 건물을 점거한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네. 아예 점거까지 해서 그날 새벽, 그날이 4월 30일 날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경찰 그 기동대들이 이 사다리 타고 2층 건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강제 진압을 한 건데 이날이 정확히 56년 전인가요? 베트남전 시위 때 이 학교에 그때도 경찰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진압했거든요. 정확히 같은 날 진입을 해서 같은 날이에요? 네, 같은 날이에요, 심지어.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말 같은 날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이 지금 진압을 당한 건데 56년 전과 이제 데자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8년이죠. 68년,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1968년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68혁명이라고 그래서 그쵸. 대학마다 시위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청년들의 문제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나중엔 또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하고 그렇죠. 그랬던 네.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참 경찰들 혹은 학교 측에서도 약간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했다면 굳이 왜 베트남전을 생각하게 하는, 68년을 생각하게 하는 같은 그 날에 진압을 했을까? 저는 이게 아주 정치로 봤을 적에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그러네요. 어제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4월 30일 날이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더 이제 울컥해지는 거죠. 그리고 약간 방관하거나 뭐 마음은 있었어도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제 경찰이 일단 캠퍼스로 진입하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압하는 과정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더 동참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여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경찰이 대학 안에 들어와서 진압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 보통 없는 종교 일이죠. 시설하고 대학은 그래도 성역으로 남겨두고 어느 그렇죠. 정도 저항을 인정해주고 그러는 곳이었는데 미국이 그랬다니까 참 그러니까요. 그게 당황스럽네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뭐 네. 수정헌법 그 거론하는 이들이 더군다나 대학이라는 일종의 어떤 성역 같은 곳에서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 보호해달라고도 피켓팅하고 있고 예, 교수들 중에서도 그래도 학생들 편에 서는 그럼요. 교수들이 네, 네. 있고요. 교수들은 근데 베트남전의 경우에는 미국이 베트남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 학생들이 징집돼서 군대를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센 반대가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한 거는 아니죠. 하지만 미국이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죠. 왜냐면 사실은 미군이 돈을 지원하지 않고 특히 무기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약 뭐 여러 가지 다. 이것을 지원을 끊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질 텐데 그것을 계속 지원하면서 가자지구에서는 뭐 휴전과 잠정적인 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드는 것이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말은 안 됐지만 현실적으로 무기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엔에서 보이는 미국의 그 이중잣대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그 알 수 없는 그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만. 예, 3만 5천 명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몇 명이 사망하는 예를 들어 사고 같은 것만 해도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 3만 5천 명이고 거기 유엔의 그 통계에 따르면 70% 혹은 그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여성과 아이들을 향한 전쟁인 향한 거죠. 전쟁이다. 네. 그래서 정말 뭐 하마스 본인들은 어쨌든 적이라고 여기는 하마스에 대해서 뭐 한다면 그건 어쨌든 전쟁 상황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뭐 전쟁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70% 혹은 그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 뭐 노인들 이런 분들이면은 이 전쟁의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례적 대응이라는 그런 원칙에도 철저하게 위배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오락가락한 저 정책을 학생들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타겟은 바이든 정부예요. 전쟁의 손따라. 이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건 반유대주의다. 미국 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유대주의다, 인종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어떻게 읽으면은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에 대한 시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시위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반대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실상 미국이 뒤에 있는 가자 지구의 전쟁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인종주의적인 것도 참 이것도 민감한데 이 학생들이 반유대주의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에 고통받는 여성과 어린이들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나는 유대인이 싫어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학생들도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뭐 유대인을 싫어해서 이런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됐고 그래서 네타냐후가 정말 그 고삐 풀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공화당이나 뭐 의회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학 총장들이나 이런 사람 불러다가 청문회 하면서 너 그래서 흑이야 백이야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일단 정치권이 잘못돼 가니까 총장들은 학교들은 영향을 받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겠죠. 네. 이거 계속 청문회에도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질문을 프레임을 딱 짜놓고 하더라고요. 뭐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란 구호는 반유대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축된 총장들이 이제 눈치 보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다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왔죠. 그래서 총장들의 실언을 또 기화로 해서 시위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반대로 총장이 물러나게 되기도 하고 지금 대학 총장들은 굉장히 순환 시대인 것 같네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컬럼비아 때는 확실하게 총장의 발언으로 학생들이 텐트를 치면서 시작된 거는 확실하죠. 네네. 지난번에 그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민주당 예비 선거 네네. 얘기하다가 우리가 아랍계 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바이든 사실 바이든이 거의 100% 나와야 되는 지역에서 네. 11%라는 그 무효표, 네네. 기권표가 나왔다. 기권표. 기권표 나왔다는 말씀을 미시건이었죠.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시위가 확산되면 이게 나중에 정말 대선 본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대학가의 이 시위는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민주당의 전쟁입니다. 민주당을 향한. 민주당을 향한 네. 전쟁. 네. 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이죠. 왜냐하면 공화당 혹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입장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민주당도 뭐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뭐 다수, 소수 이게 조금 그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는 집권당이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의 네네. 주인이 지금 네. 누굽니까? 바이든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을 향한 혹은 민주당을 향한 젊은 혹은 중도에 있는 혹은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어떤 그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위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엇갈린다고 하죠. 보통 이제 진보, 젊은층 뭐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지지해왔고 반면 이제 공화당은 좀 뭐 이제 다른 뭐 백인 남성 뭐 이런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젊은 층들이 바이든 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반해서 점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하버드 청소년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는데 30세 이하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여전히 45%로 나왔는데 트럼프보다 한 8%포인트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2020년 같은 시기 같은 집단을 했을 때 무려 23%가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8%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냥 앉아서 장사하고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바이든은 곤욕스러운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죠. 트럼프는 원래 친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도 친이 이스라엘 그런 입장을 네네.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전 시위에 대해서도 시위대가 잘못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시위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안 하고 이 모든 것이 바이든의 문제다. 이 모든 것이 이 나라에 바이든 혼란을 때문이다. 가져온 것은 모두 다 바이든 책임이다. 이러면서 바이든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게 관심이 많으신 이슈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리틀 테네시님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된 깨어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게 진짜 대학생 자녀였던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다. 미국이 이스라엘 싸고 돌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그 리틀 테네시님 같은 분이 또 여기 막내 둘째 딸이 브라운대 학생이시래요. 그리고 브라운대에서는 시위대가 네. 약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해줘서 자진 해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그 현장에 또 가 계신 분들이 있네요. 김 SJ님도 좀 이스라엘 편만 드는 미국의 고위직들 좀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 해주셨고 288님 우하 이승원이라시는 팬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선에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바이든한테는 안 좋죠, 무조건. 뭐 트럼프한테는 그냥 특별히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네. 그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굴하지 않고 트럼프를 찍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그 학생들을 이제 진압하고 또 시위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혹은 정말 그 왜 홧김에 투표는 이제 반대 진영을 찍는 거잖아요. 얘가 싫어서 저렇게. 근데 맞아요.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찍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의 어떤 그 행태를 봤을 때 투표장에 대신 안 나갈 가능성은 높죠. 안 나가는 네. 근데 이 와중에도 바이든하고 민주당은 그 미국 내 유태인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보니까 어제 바이든이 또 그 홀로코스트 추념식에 가서 손주들 데리고 가가지고 또 추도사를 또 멋있게 하고 아, 손주들까지 데려갔습니까? 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반유대주의자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네.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유엔에서의 행태는 미국은 완전히 그 친 이스라엘인데 본인은 아니야 내가 네타냐후에 얼마나 직접 전화로 또 만나서 얼마나 압박을 해서 내가 블링컨 국무장관도 여러 번 보냈잖아. 그런데 쟤네들이 말을 안 들어. 약간 좀 이런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건데 그러면서 무기 지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 이틀 전인가 악시오스인가 어디 보도에 따르면 탄약 공급을 유보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네. 보내는 건 이제 뭐 배에 실었겠죠. 그런데 뭐 어딘가 실었을 텐데 그것을 일단 보류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약간 이제 왜 북한이 말 안 들으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공급 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워낙. 그러니까 바이든은 유대인의 그 돈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고 대선을 앞두고 그렇다고 또 젊은 층, 진보층 이런 사람들의 표를 또 역시 또 가져와야 되니까 정말 중간에 서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바이든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런 시위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그 베트남전 시위, 그러니까 68년이었습니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는데 길거리 시위를 보고 저거는 멍청이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기 회고록인가에 네, 글을 네. 썼다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에서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렇게 길거리 시위로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이든 개인의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도 본인은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니까 어쨌든 폭력적인 시위는 대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거든요. 백악관에서 주변 참모들을 통해서. 근데 결국 그게 바이든 생각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부터 베트남전 때부터도 그렇게 시위를 좋아하지는 않는 네, 그런 좀 성향이 시니컬한 있었고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전 때 성인이었던 분이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요. 아주 옛날 그렇죠. 같은데. 네. 이분이 좋습니다. 좀, 요 사안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려야 돼서 그죠?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그 일정에 대해서 좀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시진핑 주석이 무려 5년 만에 유럽 순방에 떠났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데요. 왜 5년 만이에요? 5년 만, 2019년 이후 처음. 2019년에 갔을 때, 근데 2019년 말부터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외국에 웬만하면 안 나갔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는 시기도 있었고, 뭐 코로나가 없었다고 해도 뭐 갔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년 만에 방문이어서 굉장히 모든 외신에서는 저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특히 이제 마크롱의 만남. 그래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유럽 순방인데 이번에는 프랑스, 세르비아 그리고 헝가리 이렇게 세 개국을 가요. 그래서 현지 시간 5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8일이니까 한 이틀 더 이제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가 모두 다 소위 말하는 친중적인, 뭐 프랑스까지 친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중국과 그래도 굉장히 협력 관계고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관계가 좋은 대표적인 국가 중에 그렇죠. 예. 그래도 서방에서는 그렇죠. 가장 가까운 편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5일날 가서 시진핑이 그 서면으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도착 연설문? 뭐 도착하자마자 여기 와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말하는 네, 그 연설문을 서명으로 발표했는데 60년 전 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냉전의 장벽을 돌파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리고 뭐 서로 간에 오랫동안 서로를 흠모하고 흡수해 왔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흠모하다. 뭐 이런 흠모. 네. 한자어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막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일찍이 중화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나도 프랑스의 이 문학가들 좋아한다면서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시진핑 치고는 혹은 중국 치고는 굉장히 좀 연성적인 그런 연설문을 발표해서 굉장히 일단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60년 전이면은 64년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닉슨이 72년에 중국을 깜짝 방문했고 네. 그로부터 7년 뒤인 79년에서야 미국과 중국이 정식 외교 국가 관계를 수립했거든요. 79년이군요. 네, 72년에 가서 바로 된 거라고 착각하신 분들도 바로 된 있는데 줄을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핑퐁 저도, 외교할 때. 네. 그래서 이제 헨리 키ssinger 먼저 가고 닉슨이 가가지고 72년이 이제 뭐 대탕트 뭐 어쩌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된 거는 무려 79년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와 64년에 프랑스랑 생각해보니까 서방 국가에서는 최초로 이제 마오쩌둥 그 중국을 인정한 서방 네네네.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쟤네들 왜 저래? 약간 뭐 이랬겠죠. 그랬겠네요. 네네. 그때만 해도 냉전이 한창이고 또 한국 전쟁도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그러네요. 미국으로서는 64년. 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프랑스가 했네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도착 연설문에서 냉전의 장벽을 돌파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60년 전에 이게 첫 문장이에요. 네. 그리고 쭉 뭐 발자크, 볼테르 뭐 이렇게 프랑스 문화 거장들의 이름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 뭐 한마디로 프랑스 사랑해 막 이런 거였고 현지 시간 6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과 프랑스는 지금 이제 올림픽이 있으니까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때는 모든 전쟁을 일단 중단시키자라고 우리 양국 정상이 제안한다라면서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했고 또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중국이 이제 미국의 역사가 좀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니네들이 정말 찐이야. 약간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뉘앙스에서 왜 약간 돌려가기라고 하죠. 이렇게 상대방 욕하는. 그래서 계속 역사와 그 문화를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뭐 하는 프랑스라고 항상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거 보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죠. 바이든 보고 있나? 뭐 이런 거겠죠. 우리는 니네가 아무리 디커플링 얘기해도 유럽과 계속 잘 지낼 거야. 라면서 한마디로 그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게 약간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계속 대선을 앞두고 반중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틱톡 금지법 통과시키고 뭐 이런 제스처가 계속 나오니까 중국이 또 우리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뭔가 또 이렇게 전선을 치고 있다,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은 사실은 지금 뭐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쪽은 좀 있는데 유럽 쪽은 아직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외형을 좀 넓혀야 되는, 외환을 좀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 숄츠 총리도 얼마 전에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혹시라도 트럼프가 오면 예전처럼 다시 이제 블록화가 되면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그야말로 되는 거잖아요. 유럽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약간의 보험을 드는 게 중국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비해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서. 네. 그래서 서로 보험을 조금씩 들어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혹시라도 돼서 나토를 무력화시키고 뭐 나가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해버렸을 때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네가 중국하고 싫어하는 같이 중국하고 가면 돼. 중국하고 네. 같이 안보 경제 같이 할게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제스처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특히 자동차 이런 것들을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제적으로는 떨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군요. 외교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좀 걱정돼요. 우리나라 제가 요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네. 해외 순방 이슈가 돼서 좀 찾아봤는데 네. 뭐 이렇게 돈 쓰고 이런 거는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갔던 나라들이 미국, 일본
네. 이제 거의 전부 다고 미국, 일본하고 유럽에 이제 몇 개 국가들 갔던 게 전부 다고 중국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안 근데 갔죠. 네. 사실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교 라인도 이명박 정부 출신이 많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생각보다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에 4번 가면은 중국에는 2번은 꼭 가더라고요. 아, 2번이나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네. 중국, 일본은 생각보다 중시했더라고요. 한중일 네, 네. 쪽에 굉장히 중시하고 이렇게 숫자를 맞췄는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 편중이 미국, 일본 편중 외교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올인한 보이더라고요. 거는 확실히 거의 처음이죠. 네네. MB 근데 때도 뭐 그랬었습니다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가 근데 정말로 그런 말씀하신 격변 트럼프가 되고 뭐 중국은 프랑스하고 더 친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그냥 투명 인간화 됐어요. 외교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그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도 않고 뭐 한국 생각이 뭐 중요해? 그냥 미국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한국 외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잡하죠. 네, 2년 내내. 지금 우리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는 세계 10대 또는 5대 국가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판국인데 좀 아쉽네요. 네. 이번에 시진핑이 유럽에서 했던 회담 내용은 더 전해주실 내용이 혹시 있으세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서로 계속 뭐 잘해 나가자 뭐 이런 거였고 뭐 세르비아 방문하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르비아도 세르비아 수출의 2번째가 EU 다음에 중국이기 때문에 세르비아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밀접하고 그리고 99년에 그 나토군 한마디로 미군이 주도한 그 폭격 오폭 사건이라고 하죠. 99년 오폭 사건이 이 세르비아에서 있었는데 그게 지금 25주기가 되는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도착하는 7일이 그날이요. 25년 전 이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 그 당시 중국인 한 3명이 사망했고 엄청나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겸사겸사 해서 이제 날짜를 맞춰서 방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던 어떤 산맥 산장에 가서 거하게 음식을 또 시진핑한테 대접하고 뭐 꼬냑까지 선물했다고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세르비아 그리고 앞으로 갈 헝가리는 다 친중적인 어떤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꽤나 뭐 흥미로운 혹은 자신만만한 그런 순방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군요. 네. 이런 행동 안에 있는 외교적 포석이 뭔지 이런 걸 잘 그렇죠. 읽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얼마나 디커플링이 안 되고 있는지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하고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을 하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중요한 거 2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그 미국 대학 시위에서는 저는 뭘 배웠냐면 이게 다민족 국가가 되면은 글로벌한 갈등이 국내로 다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저는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다민족 국가 하자고 하고 뭐 이민청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내로 이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린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아직은 우리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사실은. 네. 네. 그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중국의 시진핑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더 독자적으로 외교를 해서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승원 평론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